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중국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보셨을 건데요. 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중국이 경제 대공황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중국이 미국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15년 전이었죠.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중국의 칭화대 대학생들한테 엄청난 놀림거리가 되었었는데, 미국은 아마도 그때 몇백 배는 보복에 성공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요, 이번에 친미를 선택하면서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호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부터 좀 알아봐야 되는데, 경제 대공황이라는 것 자체가 공급 과잉이죠.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었고요. 전후에서는 물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사게 됐었지만은 어느 정도 풍요로운 시대가 오니까 기업들이 만들어낸 그런 제품들이 남아 도는 거죠. 재고가 많이 남다 보니까 팔리지는 않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지면서 경제 대공황이 왔었는데, 재고라는 게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1932년 뉴딜 정책을 하면서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정리를 조금 하자면요, 기업들은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급 물량을 풀었었고,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중국을 보면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재고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되면서 재고를 순식간에 소진하게 되죠. 그렇게 경제가 살아나는 듯 하다가 미국의 제재와 반기업적 정서로 기업들이 중국을 이탈하면서 다시 중국의 재고가 급등을 하게 돼요. 안 팔리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1929년 경제 대공황 시절에 수요는 한정적인데 제품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었고 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중국의 더 큰 문제는요, 이제 수출도 둔화세에 들어서는 겁니다. 중국 제품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계속되는 공급 과잉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과거 일본이 그랬고요,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끝나가는 시기를 맞이했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기업이나 다른 국가에서 기술력을 훔쳐오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차단시켜 버리고 있는 거죠. 중국의 현재 물가 상승률도요, 점점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죠.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마이너스 4.4%로 하락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아지고요. 과거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의 제품들이 팔리지 않는 거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물가가 더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중국의 임대료율인데요, 상승하지 않고 있죠.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공급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중국은 지난 수년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 등의 유동성 공급 정책 등을 펼쳤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그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었는 거죠. 이 모습이 위안화 환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화폐는 한 국가의 신용을 나타내는 채권인데, 달러하고 위안화를 비교해 보면은 1달러당 위안화는 6위안대에서 최근에 7.2위안까지 상승을 하죠. 중국이 경제 대공황 상황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유동성 공급 정책, 양적 완화 같은 건데, 중국이 돈을 풀게 되면은 위안화 약세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중국에 투자를 했던 외국인들은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환차 손을 보게 되니까 자금을 서둘러 빼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이 2015년에 조지 소로스 같은 헤지 펀드들이 중국 위안화 공격을 단행했었던 그런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이에요. 헤지 펀드들은 기회가 생기면 또 공격을 하게 될 거고요. 중국은 그럴 경우에 국가적인 부도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저는 중국의 경제적 후퇴가요,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상당한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게요, 윤석열 정부의 친미 정책 때문이에요. 자, 미국은 제품을 사주는 국가고요, 중국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국가인데, 미국이 다른 국가의 제품을 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죠. 혹시 제가 했는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대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1차 밴드, 2차 밴드 또는 자회사들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할 거다라고 했었죠.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우리나라의 수익을 줄이게 될 거라고 했었죠. 대표적인 게 중국의 태양광 패널을 팔리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사주면서 전국의 산이나 바다에다가 태양광 설치 다 했고, 지금 이게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020년 우리나라는요, 477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요, 중국에는 12억 달러 무역 흑자를, 미국은 279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죠. 자, 올해 6월까지 보면요, 중국에는 131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요, 미국에는 18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합니다. 수출입 세부적으로 보면요, 2020년 중국에게 수출은 4.4% 감소를 했고요, 수입은 11.5% 증가를 합니다. 미국에게는 14.5% 수출이 증가했고 수입도 11.7% 증가를 하죠. 하지만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크죠. 자, 올해 6월까지 보면요, 중국에게는 수출이 26.1% 감소를 했는데 반해서 수입은 5%밖에 감소를 안 하면서요, 무역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미국에게는 수출은 0.2% 증가를 했고 수입은 9.6%나 감소하면서 무역 흑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죠.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입 시장은요, 20년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친미 정책과 함께 미국의 중국 경제 제재 등을 하면서 유산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가 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의 캐파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만 가지고 온다면은 우리나라는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경제적 호황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